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 온라인 클래스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학습지 페이지론 5페이지고요. 3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반은 여기로 이제 수업한 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진도가 달라서 3강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3강의 학습 목표는 크게 4가지 정도 잡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국이 우리가 전 시간까지 살펴봤던 거에서 이제 서로 체제를 정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닦고 최전성기는 언제 누렸는지 한번 살펴봤잖아요.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고구려는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리고 신라는 6세기 버프왕 진흥왕 때 장수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이 나라들이 각각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7세기에는 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쟁의 과정을 좀 살펴볼 거고, 그 경쟁의 과정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신라라는 나라가 결국에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삼국을 통일한 신라, 하지만 한반도 북부 지역 옛 고구려 땅에서는 우리 민족의 다시 역사를 이어가는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등장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남쪽과 북쪽에 각각 우리 민족의 국가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에 신라와 발해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발전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발해라는 나라의 건국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발해는 어떻게 성장하고 쇠퇴했는지까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7세기라는 시기는 600년대죠. 600년대 후반 이미 신라는 한강을 차지하면서 발전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틀이 마련되던 상황입니다. 근데 6세기 초반 이제 우리가 신라의 버프왕 진흥을 잠깐 살펴봤었던 상황이고요. 삼국의 상황이 어땠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 당연히 신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이 그전까지는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던 분열의 시기에서 중국을 통일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니 그게 바로 수라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자, 이 수의 등장은 이 한반도의 삼국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 중국에서는요, 늘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주변으로 영토 확장을 하는데 그 영토 확장의 첫 번째 방향이 우리 한반도 땅이라는 거죠. 근데 한반도에 가장 먼저 중국 세력과 맞붙게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고구려란 나라죠. 고구려란 나라를 수나라가 침공합니다. 무려 2차례 침공합니다. 고구려는 그 수의 침공을 2차례 다 막아내게 됩니다. 근데 수라는 나라는 얼마 못 가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한 30년 만에 멸망하게 되고요. 중국 대륙의 주인은 당이라는 나라로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 당나라 역시 새로운 왕조를 세운 다음에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고구려는 이 수와 당의 침입을 각각 이제 막아내게 됩니다. 막아내게 되면서 한반도를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고구려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왕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변이라는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고 왕은 허수아비고 실제적인 권한은 연개소문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라라든지 나머지 백제신라에 대한 강경책, 외교적인 강경책을 펼치는 상황이 7세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한편 백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자왕이라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 되게 됩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죠. 이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 집권을 한 다음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똘똘했어요. 의자왕 하면 여러분이 흔히 삼천궁녀를 떠올리시고 굉장히 쾌락과 이런 거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무능한 왕이라고 그려지지만 초창기 의자왕은 굉장히 훌륭한 나름의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 의자왕이요.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의 성 42개를 뺏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연개소문은요. 집권한 다음에 어떡하냐면 원래 자기네들이 5세기에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 유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라한테 뺏겼잖아요. 자세하게 따져보면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연합을 해서 그 한강 유역을 뺏은 다음에 진흥왕이 배신을 했던 건데 이 자신들이 빼앗겼던 한강 유역의 땅을 신라에게 계속해서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신라는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의 압박을 받고 백제의 압박, 양쪽 모두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특히나 백제의 압박이 신라에게는 굉장히 크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요, 처음에 연개소문 고구려에 찾아가서 지원 요청을 하러 갑니다. 그 연개소문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추라는 인물입니다. 김춘추라는 인물은 후에 뭐가 되냐면 태종무열왕이라는 무열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진골 출신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왕이 되는데요. 원래 진골들은 왕은 될 수는 없죠. 근데 김춘추의 할아버지는 왕이었고 폐위된 왕이었는데 김춘추가 후에 김유신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라에서도 원래는 성골이라고 불리던 왕의 가족들을 의미하는 성골 계층에서 후사가 없이 다 끊기니까 여왕들이 등장했던 거잖아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같은 여왕들이 등장했는데 이 진덕여왕 역시 후계자가 없이 사망하게 되니까 진골 출신들 중에 이제 왕이 돼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때 왕이 됐던 인물이 바로 김춘추란 인물이라는 거죠. 김춘추 후에 무열왕입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김춘추가 곧 나중에 무열왕이 되는 겁니다. 무열왕. 근데 이 김춘추가 연개소문을 만나러 갔는데 연개소문과의 협상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연개소문은요 김춘추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김춘추의 요구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고구려가 백제를 막아주십시오.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연개소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신라가 예전에 우리 한강유역 뺏어간 거 돌려주기 전에는 너희와 협상은 없다라는 거죠. 김춘추가 정말로 거기서 뭐 이 사람은 외교의 기술 같은 것들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나 봐. 그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연개소문이 어떻게 하냐 김춘추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사실 김춘추가 능력 있는 외교술을 발휘했다라면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군사만 빌려주신다면 바로 백제를 물리쳐 주신다면 한강 땅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야지 연개소문의 마음에 흡족했을 텐데 김춘추는 거짓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에 갇혀서 잘못하면 고구려 땅에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때 이제 고구려의 관리가 옥에 갇힌 김춘추가 너무 딱했나 봐요. 지나가면서 김춘추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어찌 당신은 별주부 얘기도 모르시오. 별주부란 게 뭡니까? 토끼와 거북이 얘기 기억나십니까? 혹시 토끼의 간을 찾기 위해서 거북이들 자라들이 막 용광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토끼가 내 간은 탈부착식이야 하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 토끼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거기서 이제 지혜를 깨닫게 되고 연개소문을 만나 저를 풀어주시면 제가 가서 임금님을 설득해서 한강 땅을 고구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또 어쨌든 목숨은 살렸으나 고구려와 동맹이라는 이런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던 거죠. 백제의 압박은 나날이 신라를 향해서 더욱 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뭐냐? 김춘추는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당나라로 갔던 시기가 여러분 648년입니다. 여러분 수나라는 618년에 망해버리거든요. 그리고 648년에 이제 당나라가 이미 등장했던 시기인데 당나라와 수나라 이 두 중국의 통일 왕조가 아까 고구려를 각각 다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기 전에 상황을 좀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고구려는 수나라에 맞서서 살수대첩이라는 큰 승리를 한번 거둡니다. 이게 612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살수대첩. 정확하게 우리 교과서의 표현으로는 612년입니다. 612년에 살수대첩하면 여러분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떠오르실 거예요. 을지문덕이 살수라는 이제 강이죠. 거기서 이제 당나라 군대가 그 당시에 별동대, 특공대가 한 30만 명이 출동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물을 막아놨다가 기습적으로 물을 터뜨려서 공격해서 30만 명 중에 돌아간 병사가 한 2,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대승을 거뒀던 전투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수나라 군사들이. 이 수나라를 물리쳤고 수나라는 얼마 못 가서 무리한 토목공사와 이런 고구려 원정 등으로 농민봉기로 반란 등에 인해서 망하고 당나라 역시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645년 안시성이라는 곳에서 당나라가 고구려 군대에게 패하게 되면서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안시성에서는 뭐 예전에 영화로도 제작됐는데 뭐 양만춘이라는 안시성의 성주가 이렇게 뭐 고구려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쳤다고 전해지는 얘기도 있죠. 근데 지금은 양망춘이라는 이름은 빼고 안시성의 성주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왜?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안시성 사람들 뭐 씻지도 않고 싸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나라 물리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기억하면은 기억 오래 남겠죠. 어쨌든
당나라, 중국 세력도 결국에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한반도 내부에 있는 또 다른 동맹 세력과 함께 힘을 합쳐야지만 고구려를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신라가 동맹을 제안해 오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었던 거예요. 자,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결성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삼국 통일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바로 나당 연합의 체결입니다. 나당연합의 체결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김춘추가 아까 얘기했던 당나라로 건너가는 거예요. 당나라에 가서 그 당시 당나라 황제였던 사람이 당태종입니다. 태종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나라 군대를 빌려주지 않으면 우리 신라는 완전히 망해버릴 겁니다. 라고 해서 이 당태종이 신라에 군대를 보내주기로 했다. 백제와 고구려를 함께 공격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좀 굴욕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라 입장에서 따져보면 나라에 존망이 걸린 거예요. 백제 고구려의 압박 때문에 이 우리 신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당나라, 중국 세력이었던 거죠. 신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7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여기 당나라가 있었고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라는 세력이 있었죠. 일본이 있었던 겁니다. 자,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았어요. 동서간에 있는 나라들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에 위기감을 느꼈던 고구려와 백제도 이른바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에서 여제 동맹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나라 북쪽에 있었던 유목민족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돌궐이라는 유목민족도 이 당나라가 혹시나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까에 대한 늘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나라의 위협적인 고구려 백제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남쪽과 북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그리고 이 백제는 원래 외랑 가까웠기 때문에 7세기의 동아시아의 상황은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남북 세력과 당나라와 신라로 이어지는 동서 세력 간의 두 진영이 서로 동맹을 맺고 대립하는 이러한 상황이 외교적으로 벌어졌었다라는 거죠. 동서 진영과 또 남북 진영 간의 외교 전쟁이 7세기 동아시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당 연합이 체결됩니다. 나당 동맹이 결성된 게 648년 삼국 통일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648년. 그리고 나서 차례 이제 백제부터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백제를 공격해서 660년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백제 멸망 이후에도 다시 백제를 되찾기 위한 백제 부흥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당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일본 외에서 한 3만 명, 4만 명 정도 되는 군사들을 백제의 부흥운동을 위해서 보내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멸망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황산벌 전투 이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황산벌에서 5천 명의 계백이 이끄는 백제 군사와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명의 신라 군사 간의 이런 한판 승부를 또 이제 영화로도 그리기도 했었죠. 어쨌든 660년 백제는 멸망하고요. 그 백제 땅에다가 당나라는요. 자신들의 지배를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합니다. 웅진 도독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웅진에다가 이런 도독부를 설치하는 한반도 지배에 대한 야욕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68년에 이제 고구려를 공격해서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이 고구려 멸망에서는 이런 좀 지배계층의 내분이 좀 하나의 큰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고구려는 꽤 튼튼한 이 국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연개소문의 아들들 간에 내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남생, 연남권 이렇게 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큰형이 권력을 잡은 거에 대한 둘째, 셋째의 이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큰형이 외부에 순찰에 나갔을 때 둘째, 셋째가 정변을 일으켜서 큰형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큰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나라에 항복해서 당나라의 침략에 고구려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삼국통일 두 번째 단계는 백제 멸망, 세 번째 단계는 고구려 멸망인 거죠. 나당 연합의 체결, 그다음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고구려까지 멸망했으면 신라가 원했던 목표는 달성했던 거죠. 그리고 신라와 고구려의 약속 조건이 뭐였냐면 고구려 백제를 다 멸망시키면 여기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평양에 있는 여기 강이 대동강이라는 강이 흐르거든요. 대동강 원래는 이제 청천강이라는 강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는데 대동강에서 여기에 있는 원산만에 이르는 지역은
여기 남쪽 지역은 이제 신라가 갖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북 지역은 넘어서 그 지역은 당나라가 차지한다라는 게 두 나라 사이의 조건이었습니다. 거래 조건. 근데 당나라가요, 고구려 멸망했는데도 나가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백제 땅에도 웅진 도독부라는 자신들의 식민지를 위한 지배기구 하나, 옛날 고구려 땅에도 하나, 그리고 신라 땅 수도에도 하나, 이렇게 세워놓으면서 한반도 전체를 꿀꺽할 야욕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라가 바로 당나라를 몰아내는 나당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게 바로 삼국통일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이제 당나라군을 맞서서 육지에서는 매소성에서 이기고 해전에서는 기벌포에서 이기면서 요 지도에 나와 있어요. 매소성 675년, 기벌포 676년 요 두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사실상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 밖으로 몰아내게 되고 그 결과 삼국 통일을 676년 완성하게 되는 다섯 번째 단계 이렇게 오는 거죠.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삼국 통일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의의가 좀 있죠. 뭡니까? 삼국을 통일하면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 당나라의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물리쳤다라는 자주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계점도 있죠. 뭡니까? 외세의 지원을 받았다. 외국 세력, 당나라의 지원을 받았고 대동강 남쪽이라는 영토가 한정적이라는 한계점도 명확하다라는 점이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나긴 이 삼국 간의 경쟁의 최종 승자는 어떤 나라가 된 거예요? 신라가 최종 승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신라가 승자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신라의 통일시대, 통일신라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나당 전쟁 중 신라와 당의 관계 보면 이제 뭡니까? 고구려와 백제는 망했지만 고구려를 부흥시키자, 신라를 부흥시키자는 부흥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나라가 안 나가. 신라가 당나라랑 바로 맞붙기에는 힘이 부족하니까 어떡합니까?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하는 사람들을 몰래 지원해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당나라를 공격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료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신라가 드디어 통일을 하면서 통일신라 시대라는 시대가 옵니다. 우린 예전에 이렇게 그냥 통일신라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런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신라가 통일한 것은 대동강 이남 지역의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대동강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당나라가 이제 차지하게 된 건데 얼마 안 가서 고구려 멸망한 지 정확하게 300년 정도 뒤에 이 땅이에요. 698년입니다. 정확하게 698년에 고구려의 유민들, 그러니까 옛 고구려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698년에. 발해라는 나라는 결국 고구려의 유민들이 중심이 돼서 건국된 나라, 즉 우리 민족의 또 다른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라는 남쪽, 발해는 북쪽에,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각각 우리 민족의 국가가 있는 시대다. 그래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냐고 조선시대 후기에 실학자였던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의 역사를 연구한 발해고라는 책에서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이 시기를 구분하는 시대적인 용어로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가 존재했던 남북국 시대다. 그리고 이 남북국 시대의 각각 두 나라였던 우린 신라와 발해는 어떻게 체제를 정비하고 발전해 갔는지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이제 썼던 유득공에 대한 사료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와 고구려 멸망하고 남쪽에 신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발해 있었으니 우리 둘 다 우리 민족의 국가라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로 써야 된다라는 게 유득공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 남쪽에 있었던 통일을 했던 신라 먼저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신라가 통치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구려, 백제라는 다른 나라들을 통합했다는 건 통치해야 될 나라도 영토도 면적도 커졌다는 것과 인구도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한 늘어난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통치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김춘추 무열왕은요. 백제 멸망을 시키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사망하게 되고요. 김춘추의 아들이 왕이 됐던 게 이제 문무왕이에요.
이 문무왕이 결국에 삼국통일을 완성하게 되거든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후에 나당 전쟁에 승리하면서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성했다. 그리고 문무왕 다음에 이제 신문왕이라는 왕이 신라의 왕이 되는데 뉴스페이퍼 킹, 이 신문왕이 바로 흔히 말하는 신라 통일 이후에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결정적인 정책들을 실시했던 왕이다. 신문왕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우리 신문왕이 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좀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신라는 영토와 면적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고구려의 귀족 세력, 지배계층, 백제의 지배계층, 얘네들도 갑자기 어느 순간 신라의 통치 제도 안에 편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들 그냥 다 죽이면 문제가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이면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우리 신라 사회 안으로, 신라의 통치 제도 안으로 얘네들을 포섭하고 포용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다 강력한 왕권이 필요한 겁니다. 늘어난 인구, 늘어난 면적, 그리고 늘어난 지배 세력들을 통치하는 데는 강한 왕권이 필요했습니다. 그 강한 왕권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신문왕이라는 거죠. 신문왕이 뭐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 귀족 세력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 자신의 좀 반대되는 귀족 세력들을 숙청하는데요. 세력을 제압하는데요. 그 귀족 세력들이 신문왕의 이러한 왕권 강화 정책에 반발해서 일으켰던 게 난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김음돌의 난이에요. 근데 김음돌은 누구냐? 신문왕의 장인어른입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이 뭔지 아시죠? 내 부인의 아빠라는 거예요. 신문왕과 장인 관계에 있던 김음돌이라는 귀족이 반란을 일으켰다? 682년인데요. 이 김음돌의 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실제 김음돌이 진짜로 신문왕에 반대하는 진골 귀족들을 모아서 난을 일으켰다 실패했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신문왕과 김음돌이 짜고 일부러 김음돌이 희생을 한 거다. 신문왕의 왕권 강화에 반대되는 귀족 세력들을 반란할 수 있게 자기가 일부러 모아가지고 자신이 희생하면서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는 설이 있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신문왕은 자신의 반대되는 진골 세력들을 숙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 진골 귀족 세력들의 탄압한 것뿐만 아니라 귀족 세력들의 기본적인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힘을 뺀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안정적이고 또 경제적인 기반이 튼실하다면 언제든지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문왕은요, 그 전에 귀족들이 받아왔던,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라 불렸던 노급이란 걸 폐지하게 됩니다. 노급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경제 개념인데 여러분, 요걸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사실 하나 여기다 더 써야 돼. 신문왕이 했던 거는 관료전이라는 것을 지급했다라는 거죠. 귀족들에게. 노급과 관료전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노급, 관료전 둘 다 관료로 일한 대가를 지불한 일종의 관료에게 줬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옛날에 오늘날처럼 무슨 이렇게 계좌이체가 되겠어, 아니면 뭐 현금이 있겠어, 그러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원칙상 모든 국가의 땅은 다 왕의 거고요. 왕의 땅에 살고 있는 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왕에게 뭘 바칩니까? 세금,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조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조세를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요, 이 조세를 가지고 걷어서 관리들에게 월급을 줘야죠. 나라의 관리를 일한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예전에는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거죠. 뭐 도로가 포장돼 있겠어요? 아니면은 누구에게 얼마를 정확히 부과한다는 납부 고지서가 날아가겠어요? 이런 게 안 갖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예요. 일종의 오늘날 검단동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세금으로 바쳐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 나라의 관리로 일하는 관료에게 검단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네 연봉으로 받아가 하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세금을 걷는다. 수치권이라고 합니다. 수치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줬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일단 예전에 관리들에게 녹봉이라고 하는 일종의 월급을 지급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치권과 소유권의 개념은 달라요. 과거 경제 개념에서는 여러분 웬만하면 수치권을 부여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은 뭐냐면 내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 있어요. 아예 너 가져하고 줘버린 거예요. 즉 땅, 원래 모든 땅은 왕의 땅인데 그 왕의 땅 중에 일부 지역을 너 가져하고 준 거는 소유권을 준 건데, 이 노급이란 건 물론 소유권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애들에게는 노급, 시급이라고 해서 아예 그 땅을 줘버리기도 해요. 근데 일반 관리들한테는 노급이라고 준 다음에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 수치권만 줬던 겁니다. 소유권을 준 건 아니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소유권과 수치권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수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노급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검단동 지역에 예를 들면 제가 이 노급을 검단동 지역을 노급으로 부여받은 관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같은 세금을 이제 조세를 걷기도 하고요. 더 나가서 여기에 살고 있는 검단동 지역의 농민들의 노동력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급은 바로 이 노동력 증발이 가능했다는 거. 그럼 뭔 얘기냐면 여기 살고 있는 농민들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농민은 농기구를 들고 있을 때는 농민이지만 이 농민에게 칼자루를 쥐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개인의 병사, 사병이 되는 거잖아요. 사병이 된다라는 거. 귀족이 맘만 먹으면 농민을 군사로 만들어서 왕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플러스 군사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문왕이 바로 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뭐냐? 관료전은 기본 개념 노고가 똑같습니다. 아까 이 검단동 지역을 너의 관료전 대상 토지로 가져 수치권을 주는 겁니다. 세금 거둘 수 있는, 수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근데 노급과의 차이점 뭡니까? 이 지역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노동력을 너 맘대로 징발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귀족 세력들의 경제적 기반이 노급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약화되고, 더 나가서 노동력 증발도 안 되니까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떨어뜨려 버렸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노급 폐지와 관료전 지급이라는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의 하나였다라는 것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하나 더 추가하자고 그랬죠. 여기다 관료전 지급했다. 누가? 신문왕이. 근데 한 100년 후에 신라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노급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제적인 기반과 정치적인 기반도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진골 귀족들 많이 숙청했죠. 그러면 자기와 함께 정치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죠. 신문왕은 자기 말도 잘 듣고 또 똑똑한 정치적 조언자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 바로 육두품 세력들이었다는 거죠. 신라 사회는 진골이라고 불리는 골 계층과 두품, 품 계층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품이 육두품이었어. 근데 육두품은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5등급 이상으로는 승진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6등급 관리가 그들의 승진의 한계선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능력은 있으나 어느 정도 승진에 제한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 늘 신라 사회에 있어서 정치 중심에 서지 못했는데, 신문왕은 이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적 조언자로 이렇게 정치력을 확대시켜주면서 기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이 집사부라는 왕의 일종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기밀사무, 비밀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물론 이건 신문왕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전 시대부터 있었던 거고요. 신문왕 때 이 집사부의 기능을 강화시켰던 겁니다. 집사부의 장관을 뭐라고 했냐면 중시라고 부르다 나중에는 시중이라고 바꿔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중시의 기능과 집사부의 권한을 확대시키면서 여러분 왕의 비서 역할하고 왕의 기밀을 다루는 이 기구,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기구의 힘이 세진다라는 거, 즉 뭡니까? 왕의 힘이 세질 때 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이 국회의원 정도 한 명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국회의원이 되게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막 당선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럼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들도 쉽게 말하면 자기도 권한을 행사하는 것들이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왕권이 강해지니까 왕을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하는 집사부의 기능 역시 강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 시간에 이런 단어를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신라의 귀족들의 대표는 상대등이라고 불렸다. 이 상대등과 집사부, 이걸 조금 개념 도식을 좀 도식화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도식으로 여러분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라의 왕이 있고 왕과 좀 대척점에 있는 세력들은 이제 귀족 세력 아니겠어요? 귀족들. 그리고 이 왕과 함께 파트너, 정치적 파트너가 아까 말했던 집사부의 장관을 우리는 중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기구가 신라에서는 화백회의란 게 있었죠. 화백회의의 의장을 맡았던 귀족의 대표는 상대등입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겁니다. 왕의 권한이 올라가면 집사부의 권한, 집사부 장관인 중시의 권한도 올라가요. 반면 귀족의 권한도 약화되고 화백회의의 기능도 줄어들면서 화백회의 대표인 상대등의 권한 역시 줄어드는 거예요. 이 신문왕 시기에는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왕권이 떨어지면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의 권한도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귀족들의 힘은 세지고 귀족 회의인 화백회의와 귀족의 대표인 상대 등의 권한은 커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권력은 이렇게 반비례한다는 거죠. 왕과 귀족의 권력이 이렇게 반비례하는 이러한 구도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라에서는 이 친문왕 때 집사부 중심의 통치 체제가 마련되었다라는 거 한번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말입니다. 전국을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 그래서 요걸 뭐라고 정리하냐, 구주 5소경 체제를 정비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구역, 발해의 지방 통치, 그리고 고려 조선, 이렇게 해서 크게 한 4개 정도의 4나라 정도의 지방 행정구역 통치를 볼 건데 각각 좀 이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통일신라는 구주 5소경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구주란 말이 뭐냐? 주가 9개라는 거죠. 가장 큰 오늘날이시면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같은 이 주가 있는데 옛 고구려 땅의 3개, 옛날 백제 땅의 3개, 신라 땅의 3개에서 구주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소경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뭐 요걸 똑같이 볼게요. 그냥 요 지도에 보면 여기 중원경, 북원경, 서원경, 이렇게 남원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라 수도인 금성이 우리나라의 가장 한반도의 동남쪽이라는 한 구석에 치우쳐져 있어. 그렇다 보면 먼 지역까지 통제하기가 쉽지 않죠. 동남쪽으로 치우친 이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이라는 군사와 행정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에다가 설치하는 특수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제 백제 지역에 해당하는 이제 뭐 남원 지역, 남원경, 그리고 또 서원경, 옛날 고구려 땅 뭐 중원경, 북원경, 그리고 옛날 가야의 땅인 금강경, 이렇게 해서 5개의 소경을 설치해서 그 지역의 군사 행정을 돌볼 수 있게 만든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거점지로 이 5개의 소경을 삼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중앙군의 이름은 구서당이라고 해서 구서당 9개의 부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9개인데 이 옷자락의 색깔로 이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부대가. 근데 이 9개의 서당에는 신라 사람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사람들 당연히 들어오고요. 말갈 사람들도 들어왔다고 해요. 여러분, 중앙군은 왕을 지키고 수도 금성을 지키는 굉장히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군대입니다. 그 중요한 군대인 중앙군 안에 고구려 백제 사람, 더군다나 말갈족 사람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건 민족을 통합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왕을 지키고 수도를 지키는데 고구려 사람이 갑자기 땀만 붓고 칼로 갑자기 왕 공격하거나 이렇게 백제 사람이 막 공격하고 이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고도 민족을 통합하겠다라는 이 통일신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구서당 같은 거였다라는 거죠. 자, 신라의 통치체제 정비, 정치적인 면 많이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 좀 보고 갈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신라 촌락문서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통일신라의 세금을 걷는 게 어땠고 경제 상황 어땠는지를 한번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해점촌과 서원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제 서원경,
아까 오소경 중에 하나인 서원경이 관할하는 4개의 마을에서 이제 중앙정부에 보고했던 문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인구가 얼마 있고 나무는 몇 그루가 있고 동물 가축은 얼마가 있는지 이렇게 보고했던 문서인데요. 이걸 이제 신라 촌락 문서라고 하고 다른 말로 신라 민정 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왜 작성했냐면 나라에 보고해가지고요.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는 거죠. 조세 수치 세금 걷는 것과 노동력 징발. 여러분 이거는 미리 정리하고 갑시다.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제 조선 시대까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크게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세, 공납, 역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공납은 다른 말로 공물이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말로. 자, 조세, 공물역, 조세, 공납역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자. 자, 조세는 뭐냐? 농사 지어서 농사 지은 거에 대략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를 이제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걸 조세라고 합니다. 내 생산량에 땅에서 생산된 걸 10분의 1 정도 낸다. 그게 조세다. 공납은 뭐냐면 집집마다 부과되는 겁니다. 집집마다 부과되는 나라에 제출해야 되는 특산물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지역의 특산물 인삼, 뭐 귤 이런 것들을 내게 하는 게 공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는 옷감 같은 걸 내기도 합니다. 마지막 역은 힘쓰는 겁니다. 크게 역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역이라고 해서 나라의 건설 현장, 토목공사 현장에 이제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 또 하나는 군역이라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뭐 1년 6개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옛날에는요. 15세부터 60세까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매년 정해진 기간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뭐 국경 수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사와 관련된 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부여했던 게 군역입니다. 그래서 과거 고대 시대의 농민들, 일반 백성들에게는 크게 조세, 공납, 역이라는 이 세금이 부과됐는데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신라는 모든 마을마다 이런 신라 촌락 문서를 제출하게 했다. 작성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요. 소가 몇 마리 있었다. 그리고 나무, 뽕나무 몇 그루 있었다. 뭐 잣나무 몇 그루 있었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더 나가서 인구도 구분합니다. 남자는 얼마가 있고 여자는 얼마가 있고 노인은 얼마 있고 아이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 또 노비는 얼마가 있는지 이렇게 기록했던 거 다 뭡니까? 노동력 징발과 세금을 어떻게 거두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고했던 것들이 이 신라 촌락문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일본의 노다이사라는 절에서 발견됐거든요. 신라의 촌락문서가.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에 통일 신라 시대에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경제적인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또 자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신라가 통일한 게 여러분 언제라고 그랬어요?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낸 게 676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약 100년 정도는 정말 이제 통일 신라가 아주 잘 나가는 전성기 태평성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언제냐? 정확하게는 780년 시점인데요. 780년에 신라의 왕이 누구였냐? 해공왕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해공왕이 왕이 됐는데 몇 살에 왕이 됐냐? 무려 8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뭘 알까요? 어린 오늘날로 치면 사실 뭐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 왕이 왕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찾아보면 따져보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린 왕을 내가 죽이면 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힘 있는 귀족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겠죠. 그리고 그 우려는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780년 해공왕을 죽이고 왕자리에 올라가는 진골 귀족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왕이 이제 나중에 선덕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진골 귀족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해공왕이 피살됐던 780년 이후에 신라가 멸망한 거는 935년이거든요. 정확하게 780년부터 935년까지 155년간 무려 왕이 20명이 바뀝니다. 즉 진골 귀족들 중에 힘 있는 사람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러한 왕위 쟁탈전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150년 동안 왕이 20명 바뀌었다는 건 평균 재위 기간이 7년 8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왕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극상이 벌어지는 거죠.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제거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런 왕위쟁탈전 당연히 왕권이 추락할 수밖에 없죠. 왕권은 추락하고 귀족의 권한이 커졌다. 특히나 누구? 아까 말했잖아요. 귀족의 대표였던 상대 등의 권한은 커지고 왕과 집사부의 대표였던 중시의 권한은 급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권력 구조의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신라 사회에 이런 혼란을 이제 맞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삼국사기라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에서는 이 시기를 신라의 마지막 시기 하대라고 구분합니다. 신라의 상대는 언제 상, 중, 하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신라의 상대는 이제 박격거세가 건국한 시점부터 어디까지냐? 무열왕이라는 왕이 되기 전까지, 즉 진덕 여왕이 왕이 됐던 시기까지를 상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열왕부터는 진골 출신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또 새로운 중대라고 구분을 하기도 해요. 이건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신라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마지막 혼란의 시기로 넘어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앙에서 이렇게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귀족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지방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진골 귀족들은요, 농장과 노비, 개인의 병사인 사병을 늘려서 자기의 힘을 키우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가혹한 수치라는 거죠.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민들은 이걸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가혹한 수치의 반발로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농민봉기의 대표적인 거 교과서의 사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진성여왕 889년에 나라의 여러 군데서 세금이 거치지 않아서 창고가 비었다.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별표를 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지방에서 호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성장했다는 거죠. 호족은 뭐냐? 지방에 힘을 키워서 성장한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존재하는, 지방에서 나름 군림하고 있던 세력을 호족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족은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그 지역의 유력자야. 지방의 유력자로서 자기가 성을 쌓고 아니면 군사, 사병을 모아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불렸던 호족 세력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진골 귀족이었는데 중앙의 왕위 쟁탈전에서 밀려서 고향으로 내려갔어. 낙향을 해서 그 지방에서 다시 세력을 키워서 성장했던 사람들도 있어. 또 다른 유형은 뭐냐면 원래 신라의 군인이야. 신라의 군인으로 지방의 군인들을 이끌고 있는 역할을 하다가 신라가 별로 힘이 없고 출방에 대한 통제가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내가 이 지역의 왕이다 라고 군림했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지방에서 그냥 원래 상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했던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 호족들의 유형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견훤 같은 사람은 신라의 군인이다가 이제 나중에 힘을 키워서 자기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견훤이 세운 나라가 후백제, 백제를 잇는다, 백제를 이어간다 라는 의미의 백제 땅에, 옛날의 백제 땅에 후백제를 세우고요. 왕건 같은 경우는 이 송악이라는 지역, 오늘날의 개성 지역에서 그 왕건의 할아버지 때부터 상업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호족으로 성장했던 인물이고, 이 왕건이 후에 고려를 세우게 되는 거죠. 다시 후삼국이라고 해서 신라가 있는 와중에 후백제, 후고구려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나라들이 등장한 시기를 우리는 후삼국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후삼국 시대를 결국에 왕건이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궁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신라의 왕족이라고 전해지죠. 여러분 궁예하면 워낙 이 예능이나 이런 데서 옛날 드라마의 이미지로 알고 계실 텐데 눈 이렇게 없는 궁예, 눈이 한쪽이 없는 신라 왕족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라 왕실에서 이제 버림을 받고 이제 불교에 귀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을 모아서 결국에 나라를 건국하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 호족 세력이 누구였냐면 장보고 같은 사람이에요. 장보고는 완도에다가
청해진이라는 진이란 건 군 부대란 뜻이거든요. 청해진을 설치해서 사병을 한 10,000명 가까이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보고가 나중에 신라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왕위 쟁탈전 벌일 때마다 서로 장보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장보고 세력이 굉장히 왕을 만드는데 중요한 또 캐스팅 보트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고자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면 장보고 딸 너 왕비 만들어줄게 뭐 약속하고 장보고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도와줘서 실제 왕을 만들어줬는데 장보고라는 사람의 신분이 미천하다면서 섬 출신이다. 이 사람이 전라도 완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을 뭐 딸을 왕비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뭐 장보고를 배신하니까 장보고가 굉장히 큰 불만을 품게 되고 반란을 일으킬 생각까지 하니까 자객을 보내서 장보고를 제거하기도 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신라 말 이런 왕위 쟁탈전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결국에 지방에서 호족들이 성장했다. 호족들의 성장이 되면서 견훤은 후백제를 그리고 궁에는 호국을 세우게 되고 왕건은 처음에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왕건은 처음에는 궁예의 부하로 들어갑니다. 왜? 그 당시만 해도 왕건 스스로 뭐 독자적인 세력을 이룰 만큼의 세력이 안 됐기 때문에 궁예 밑에 들어가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이 송악이라는 개성 지역의 땅을 궁예한테 다 바치고요. 궁예의 신하가 되고 나중에 이제 궁예가 포악한 정치를 일삼으니까 이제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건이 왕이 되면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어쨌든 신라는 후삼국이라는 시대로 다시 분열되는 상황을 9세기 말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후백제의 건국이 900년, 후고 고려가 901년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시기상으로는 10세기에 세워지는데 이미 9세기 말부터 신라 사회는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바로 이 발해라는 나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해라는 나라는 일단 건국자의 이름은 써놓자고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발해를 건국했다라는 거죠. 발해를 건국한 사람 대조영이다. 대조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 고구려 계통의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대조영의 아빠는 뭐 걸걸중상이라고 해서 원래 이 발해가 세워진 땅은 옛날 고구려 땅이잖아요. 이 고구려 땅에 많은 고구려 사람들을 당나라가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당나라의 감시가 잠깐 느슨해진 틈을 타서 여기 이제 거란 부족들, 뭐 말갈 부족들 살고 있었는데요.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대조영 역시도 그래서 고구려의 유민, 옛날 고구려 사람들과 말갈 사람들이 끌고 오늘날에 이제 여기 동모산이라는 지역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는 진국이라고 불렀고요. 근데 나중에 이름을 발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발해를 건국한 거는 정확하게 연도는 698년입니다. 이제 북쪽에도 드디어 우리 민족의 나라가 또 등장하게 된 거죠. 고구려를 계승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표방을 합니다. 그 사료를 하나 보고 가죠.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는 사료가 바로 이 발해 건국 사료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구려의 남은 자손들이 동류 같은 비슷한 고구려 사람들이란 거죠.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 당나라가 남겨놓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서인 김부식이 쓴 상북사기의 기록이고요. 당나라의 기록인 구당서, 당나라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 그러면 고구려 사람이라는 거죠. 동모상에 나라 세웠다라는 거고, 일본의 기록도 보면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갖고 있다. 이거 일본에 보낸 발해의 서신에 남겨져 있던 겁니다. 발해가 다른 나라에 외교 문서를 보낼 때 우리는 고구려 계승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 사료라는 거죠. 결국에 이 발해란 민족, 발해란 나라는 결국에 우리 민족의 역사라는 거죠. 지금 중국 애들은 이 발해조차도 중국의 지방에 있던 하나의 지방 정권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려고 이렇게 역사 왜곡 작업, 그 동북 공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발해는 이제 발해 발전 과정에서는 이 대조영은 고왕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몇몇 왕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대조영의 아들 무왕,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이제 문왕이거든요. 문왕.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좀 시기는 좀 흐른 다음입니다. 얘네들은 1대 왕, 2대 왕, 3대 왕, 여기 이제 9대 왕쯤 가서예요. 시기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닌데 무왕, 문왕, 선왕이 했던 것들은 각각 여러분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해의 기출, 단골 기출이에요. 각각 무슨 왕이 뭐 했는지 여기 이제 단골 기출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왕은 이름부터 약간 뭔가 싸움과 관련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신라와 아주 뭐 대립 관계에 있었고요.
당나라와 연합을 맺고 발해에 위협이 될 것 같았던 이 흑수 말갈, 말갈도 여러분 하나의 부족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갈, 선생님, 고구려 사람과 말갈 사람들이 발해를 세웠는데 뭐 흑수 말갈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갈 부족도 흑수 말갈, 무슨 말갈, 무슨 말갈 여러 말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발해는 일부의 말갈족들과 통합을 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바로 이 흑수 말갈은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서 발해에 위협이 되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왕이 흑수 말갈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이걸 기억하세요. 발해라는 나라의 인구의 구조를 보면 고구려 사람들보다는 사실 말갈인들이 더 많아요. 근데 사회의 지배층을 이뤘던 건 고구려 사람들이었고요. 피지배층은 주로 말갈족들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원적인 민족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발해 사회의 민족 구성의 특징입니다. 고구려인은 발해인들보다는 수는 적었지만 지배층을 형성했었다. 그리고요, 요거 하나 좀 써놓읍시다. 당나라의 지역이었던 산동반도를 장문휴라는 장군을 보내서 먼저 기습적으로 때려버립니다. 산동반도가 어디냐면 여기 지도에 보면 이게 좀 잘 표시가 안 된 제가 그릴게요. 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산동반도라고 해서 튀어나와 있는 산동반도 지역. 여기서 조금 보면 바로 요 밑에 부분일 겁니다. 산동반도를 공격해서 당나라에 위협을 주기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발해의 2대 왕인 무왕이었다는 거죠. 무왕. 자, 그러다가 3대 왕인 문왕, 이름부터 약간 그를 사랑할 것 같잖아요. 이 무왕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당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요.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당나라가 그때 발해보다는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던 나라다 보니 이제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당의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해 같은 나라는 당나라의 중앙 통치 제도였던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나라의 중앙 통치 제도는 황제 밑에 3개의 성 그리고 6개의 실행 부서를 갖고 있는 제도, 이게 삼성육부입니다. 여러분,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이라고 해서 중서성에서 이제 당나라의 높은 관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화성에서 이거 황제에게 보고할지 말지를 심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서성과 문화성은 흔히 예전에 귀족들의 대표가 모여서 회의하던 가장 권위 있는 2개의 회의기구가 중서성과 문화성입니다. 그리고 상서성은 여기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가 상서성인데, 상서성 밑에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실행 부서가 6개로 세분화되어 있었던 거죠. 즉, 삼성은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을 삼성이라 하는데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이 또 집행하는 곳이 삼성인데, 그 삼성 중에서는 상서성이라는 성은 그 밑에 6개의 실행 부서인 육부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삼성 육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 육부 제도는 당나라에서 이제 운영됐는데 이게 발해,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다음 고려, 더 나가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까지도 이 중앙 통치 제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일본에도 또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 아예 육부의 이 6개의 부 이름을 미리 외워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조선은 육부 대신에 육조라고 해서 끝에만 조로 바꾸면 또 조선의 중앙 통치의 핵심적인 기구인 육조가 또 이름을 이렇게 그냥 가서 따서 쓰기도 하거든요. 육부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2호 예병 현공. 따라해볼까요? 2호 예병 현공입니다. 2호 예병 현공인데, 2부는 관리들의 임사,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고 승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던 부서가 2부, 호부는 나라의 재정 담당, 예부는 나라의 외교와 의례, 사신 같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또 나라의 중요한 예와 관련된 행사들은 어떻게 치를 건지, 과거 시험 같은 것들도 이 예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리고 병부는 당연히 군사, 형부는 사법, 재판과 관련된 형벌과 관련된 일하고요. 공부는 토목, 공사, 건축하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거겠죠. 이런 6개의 다른 성격의 업무들을 각각 부서별로 배분했던 것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예요. 근데 발해도 이 삼성육부를 받아들여요. 근데 오른쪽이 이제 발해의 삼성육부인데 당나라의 삼성육부와 다른 점이 보이죠. 성이 보이는데 성의 이름이 달라.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이 아니라 독자적인 이름을 썼어. 그리고 육부의 이름도
충인이 지의 신이라고 해서 당나라의 육부에 이런 거는 다른 독자적인 이름을 붙여서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상서성은 원래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고 이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나라에서. 그래서 사실 중서성이나 문화성보다 상서성의 영향력은 좀 더 작았는데 발해는 반대야. 상서성이 즉 당나라의 상서성에 해당하는 정당성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리 설명드리면 이 충인이 지혜신은 다 뭐냐면 충, 인, 이, 예, 지, 신 이건 다 뭐야? 유학적,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들입니다. 충, 인, 이, 예 유교의 중요한 덕목을 6개의 부서의 이름으로 갖다 썼다라는 거. 발해란 나라가 유학을 받아들이고 유학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당의 삼성 육부를 받아들였으나 독자적인 명칭과 운영 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 하나 더 볼까요? 더 살펴보면 원래 육부는 당나라의 삼성 육부는 그 육부는 구분이 없어. 그냥 하나로 통째로 상서성에 관할하는데 발해는 보시면 좌사정색 밑에 3개, 우사정 밑에 3개라고 해서 6개의 부서를 각각 3개씩 나눠서 따로따로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독자적인 삼성육부제도를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발해만이 갖고 있는 또 독자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문왕 때 삼성육부제도 등을 비롯한 문물을 수용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선왕 때 가서 발해는 말갈 세력의 대부분을 복속시키면서 요동은 어디냐? 여러분 첫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랴오어강의 동쪽을 요동, 이제 중국말로 읽으면 랴오뚱이라고 읽고요. 이 야오어강의 서쪽을 묘서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동 지역으로 영토를 넓힌 게 선왕 때. 그래서 발해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발해를 뭘로 불렀냐? 별표 쳤습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동선국이라 불렀다. 바닷가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바닷가 동쪽, 즉 중국 기준으로 동쪽 아닙니까? 바닷가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해동선국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0세기 때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900년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통치 체제는 아까 얘기했어요. 중앙 통치 같은 경우는 당의 삼성육부를 본따서 만들었으나 명칭과 운영은 독자성, 명칭도 바꿔서 불렀고 독자적인 면은 뭡니까? 육부가 좌사정, 우사정 2개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게 독자적인 거였고요. 발해의 지방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5경 15부 62주. 신라는 9주 5소경, 발해는 5경 15부 62주라는 겁니다. 경, 수도라고 불릴 만한 중요한 지역이 5개가 있었습니다. 원래 발해의 수도는 몇 번 바뀌거든요. 상경과 중경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이 중요한 지역들의 경이라고 해서 5개의 경을 설치했고요. 전국은 15부라는 오늘날 이제 신라로 치면 구주 같은 거죠. 좀 큰 단위의 행정구역을 15부를 두고 있었고 그거보다 조금 단위가 작은 게 62주에서 5경 15, 62주의 지방통치체제를 갖췄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기에 많이 나올 겁니다. 신라 9주 5소경, 발해 5경 15, 62주 많이 나올 거예요.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해는 어떻게 멸망했냐? 10세기 초에 지배층의 내분. 여러분 이 지배층의 내분은 어찌 보면 발해의 건국 때부터 안고 있던 내재적인 갈등의 요소가 있었죠. 뭡니까? 소수의 고구려인들이 다수의 말갈인들을 통치하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말갈 부족들은 언제든지 이 발해 사회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지배층의 내분까지 발생합니다.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북쪽에 있던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인데요. 이 거란족에 의해서 926년 발해는 멸망하게 됩니다. 발해가 세워진 지 약 230여 년 만에 발해는 역사 속으로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발해 마지막 왕의 아들이었던 대광현 같은 인물이 이제 발해 부흥운동을 벌이다가 이제 고려에 망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발해의 많은 유민들이 고려로 통합되면서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역사가 고려로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좀 보고 갈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발해의 유물들에서 황제국, 우리 발해라는 나라가 중국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나라라는 것들을 이제 표방했던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흥이라고 해서 대흥이란 건 발해의 연호입니다. 연호란 건 여러분 좀 이렇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연호 설명 좀
하고 들어갈게요. 연호는 보통 황제가 자기가 즉위하면서부터 자기 즉위 기준으로 연도를 세는 이제 하나의 기점이 되는 호칭을 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 돼서 이제부터는 서기 2022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연호는 동역으로 쓸 거야. 동역 1년이다. 2022년이 동역 1년이 되는 거. 그래서 2023년 동역 2년 이런 식으로 하는 황제가 보통 연호란 걸 씁니다. 연도를 부르는 호칭, 연도를 부르는 호칭을 쓰는데요. 과거에는 중국의 황제가 이제 연호를 썼고 우리나라도 중국 황제 연호를 많이 따라 썼어요. 근데 고구려도 광개토대 양식의 독자적인 연호를 썼었고요. 이 발해 역시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는 겁니다. 대흥이라는 거. 바로 대흥이라는 연호 썼다. 이 얘기 뭡니까? 발해는 중국 황제와는 별도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황제라는 칭호를 썼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 발해는 황제는 원래 한 명이에요. 중국의 황제가 유일한 황제인데요. 너희 중국의 황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황제국이다. 우리 발해도 그 정도의 세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해공주의 무덤에서 황상, 황제를 뜻하는 이 황상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다는 것 자체로 이걸 통해서 발해라는 나라가 황제국임을 자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는 거 이런 거 한번 보고 가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발해라는 나라까지 좀 살펴봤고요. 빈칸 채우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뒤에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신라 통일의 키워드에서 신라가 당을 물리친 전투 나당 전쟁이라고 하죠. 나당 전쟁에서 신라군이 육지에서는 매소성 전투고요. 바다에서는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냈다. 다음 신라 통일 이후에 왕권 강화했던 대표적인 왕이 신문왕이고 신문왕이 진골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김흠돌의 난을 진압했고요. 제대로 써드릴게요. 김흠돌 칸이 좁아가지고 김흠돌의 난 그리고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인 노급을 폐지했다. 자, 그 다음에 집사부 중심의 통치체제 집사부의 장관을 중시라고 불렀고 지방은 구주 오소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말에 지방에서는 호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성장했다. 중앙에선 진골귀족 간의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 780년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에 발해는 누가 건국했냐? 대조영이 건국했고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것들을 여러 군데서 살펴봤다라는 거죠. 고구려 계승 시 또 고구려를 계승했던 증거들은 뭐 문화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요. 발해의 예전 수도에 가면 뭐 온돌 같은 것들, 온돌은 이제 중국 지역에선 발견되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민족만이 독자적으로 썼던 남방 시설인데요. 이 온돌이라든지 또 고구려의 무덤 양식과 비슷한 거 아니면 불교의 양식 같은 것들도 이제 비슷한 걸 통해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발해 전성기 같은 경우 무왕 때는 중국의 산동반도를 공격했고요. 산동반도 공격을 했던 사람은 장문휴라는 장군입니다. 산동반도 공격했던 거 무왕 때. 선왕 때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나라가 바로 발해라는 거죠. 자, 뒤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에서는 신라 또는 발해 이 국가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학습 주제인 땡과 나라, 어떤 나라겠죠. 여기 들어갈 거는 당의 전쟁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용어입니다.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는 중요한 전투였다. 삼국 통일을 했고 매소성, 기벌포에서 당나라를 물리쳤던 나라, 가에 들어갈 나라는 신라라는 나라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신라에 대한 설명 옳은 거는 몇 번 가야 돼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필요하네요. 대가야, 어떤 왕 때? 진흥왕 때 정복했죠. 562년이 정복했던 역사적 사실, 신라와 관련 있는 거니까 답은 3번. 옥저복성은 고구려입니다. 태조왕이 한 거고요. 별무반은 고려, 우리 나중에 배울 거고요. 제천행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부여라는 나라의 제천행사가 영고입니다. 해동성국은 신라가 아니라 발해니까 답이 될 수 없죠. 자, 그 옆으로 가볼까요? 2번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땡땡왕 김음돌의 난 진압했다. 국학을 설립했다. 신문왕이 하나 빼먹었던 게 있네요. 여기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국학이라는 유교 교육기관을 설립했던 것도 신문왕이 했습니다. 682년인데요. 여러분, 유교적인
교양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설립했는데 왜 그랬냐?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라의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이런 가치들이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충효가 유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충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유교를 통해서. 그럼 왕에게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 그들을 나의 정치적인 파트너, 조언자로 삼기 위해서 신문왕은 유교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합니다. 나중에 유교 교육기관도 한번 정리할 건데 고구려의 교육기관은 태학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교육기관은 지금 나왔습니다. 국학이고요. 발해라는 나라의 교육기관은 주자감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고구려, 태학, 신라, 국학, 발해, 주자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두시죠. 자, 국학을 설립했다. 결국 이 왕은 김음돌 단 하나 갖고도 신문왕이고 우리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신문왕이 했던 경제적인 정책 중에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고자 했던 거 뭡니까? 노급 폐지죠. 노급 폐지 아까 중요한 거 설명해 드렸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조세, 수치권은 그대로 주지만 노급은 조세, 수치권과 노동력 징발까지 다 가능했는데 이게 관료전으로 바뀌면서 노동력 징발은 안 되게 된다. 즉 뭡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건 너희 귀족이 아니라 왕인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즉 그래서 백성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이것은 어떤 나라의 오소경 중 서원경에서 발견된 촌락의 경제 상황 기록한 문서입니다. 신라 촌락 문서죠. 그럼 결국에 가국가는 신라네요.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신분제도 골품제 바로 보이죠. 팔조법은 고조선 거고요. 전시과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려 거. 원수부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대한제국이라고 고종이 97년 세운 나라입니다. 상평통보 고려 시대에 유통됐던 화폐입니다. 자, 신라라는 나라만 이 촌락 문서가 신라 거라는 것만 알면 문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였어요. 마지막 4번 한번 볼까요? 대조영이 건국한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발해죠. 발해에 대한 설명. 산동반도 공격했다. 무왕 때 나왔고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926년. 그럼 발해와 관련된 거 해동성국 바로 보이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선왕 때 일이죠. 옹진 수도 옮긴 거는 여러분 백제죠. 백제. 그리고 나머지 청나라 영선사 파견한 건 이거는 조선입니다. 조선. 그리고 의정부 서사대도 조선. 지방을 5도 양계는 고려인데 고려의 지방 행정구역은 5도 양계입니다. 그럼 마지막 요것만 하고 끝내죠. 신라의 지방행정구역 구주 오소경, 발해의 지방행정구역 5경 15부 62주 헷갈리지 말자라는 거죠. 자, 긴 시간 동안 우리 3강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대 사회의 사상과 종교, 사상 종교 편으로 좀 찾아올 건데 유교, 불교, 도교라는 이 사상 면에서 삼국에 어떤 사상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요 4강 강의로 함께 만나보죠. 고생하셨습니다.